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94세 할머니는 창밖을 응시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요양병원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인과 남자, 그리고 작은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7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 사진 속 여인의 것과 같았다. 안녕하세요, 토머스 선생님.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입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들어선 외국인 남성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치료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한 노인 앞에서 초보자처럼 긴장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토머스입니다.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7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1950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시작된 그날 이후로. 간호사의 말에 마이클의 눈이 커졌다. 70년간의 침묵. 그는 전 세계의 언어장애를 치료해왔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마이클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려 할 때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움직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이클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70년간 침묵을 지켜온 할머니가 보인 첫 반응이었다. 할머니의 손이 마이클의 뺨에 닿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의 입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한마디. 카에루. 일본어였다. 돌아왔구나라는 뜻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마이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70년의 침묵을 깬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온 언어치료사 마이클 토머스입니다. 20년간 언어장애를 가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은 바로 한국의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원래 저는 한국에 와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 멀고 낯선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하는 노인성 언어장애의 새로운 치료법 세미나에 주 강연자로 초청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한국으로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심한 시차 적응으로 고생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이 낯설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고 서울대학교 병원 김재현 교수로부터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머스 박사님, 내일 세미나 전에 특별한 환자를 한 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70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할머니를요. 제가 언어치료사가 된 이유는 모국어조차 말하지 못했던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장애를 겪으셨고 제가 12살 때부터 말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소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언어치료 전문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되찾아 주었지만 정작 제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마이클, 엄마가 너무 사랑해라는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온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의 미완성된 대화를 다른 환자들을 통해 완성하려는 듯이요. 저는 최신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하며
언어치료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자폐증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하고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시드니. 하지만 어딜 가든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닮은 노인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침묵을 보았고 그들의 좌절감 속에서 어머니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노인성 언어장애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일 겁니다. 제 개인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2번의 파혼과 1번의 이혼. 사람들은 제가 일에만 너무 몰두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44세가 되던 해, 저는 심각한 번아웃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게 휴식을 권했고, 저는 1년간의 안식년을 얻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초청장이 왔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 초대가 단순한 학술적 교류가 아닌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게 완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강연과 치료를 해왔을 뿐,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더더욱 생소했죠. 글자 모양부터 다른 어떤 언어와도 달랐고, 발음 체계도 제가 알고 있는 언어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천공항에 도착해 한국어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었죠. 특히 한국어의 리듬과 멜로디가 저에게 이상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단순히 시차 때문에 오는 혼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현 교수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호텔로 안내하면서 한국의 언어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언어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김순자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토머스 박사, 이 환자는 정말 특별합니다. 7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신체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한국에 오기 위해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44년을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하얀 복도와 밝은 조명이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이곳에 머무는 영혼들의 무게는 건물의 깔끔함을 넘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이끄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병원들에서 가장 복잡한 사례들을 다뤄왔는데 왜 94세 노인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긴장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토머스 박사님, 여기가 김순자 할머니의 방입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실버 헤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주름진 손은 평화롭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94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맑고 깊은 눈. 마치 시간 위에 떠 있는 듯한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듯한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할머니가 바라는 기운은 제가 만나본 어떤 세계적 리더나 명사보다도 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저는 마이클 토머스입니다. 저는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김재현 교수가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제 존재를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전쟁 중에 잃으셨고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분입니다.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교과서에서만 읽었던 역사가 이 할머니의 침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침묵. 그것은 단순한 언어장애가 아니라 역사의 무게였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아무런 신경학적 문제가 없습니다. 성대도 뇌의 언어 영역도 정상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준비해둔 한마디였죠.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저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강렬한 감각이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제 안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종이처럼 약했지만 그 접촉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토머스 박사,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머니가 지난 20년간 누구에게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김 교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의식은 온전히 할머니와의 연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깊은 이야기들, 말로 하지 않은 수천 개의 문장들이 저에게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지시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카에루. 일본어였습니다. 돌아왔구나라는 의미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는 충격에 입을 벌렸고 김 교수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70년간의 침묵이 깨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는지, 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강렬한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할머니의 카에루라는 한마디가 제 영혼 깊은 곳을 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연결은 무언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 어머니와의 미완성된 대화를 완성하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의료 기록과 남아있는 개인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들은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중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고 남은 것들도 불완전했습니다. 기록상으로 김순자 할머니는 1931년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역 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한약재를 다루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19살이던 1950년 그녀는 서울에서 공부하던 대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후의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1953년 전쟁이 끝나고 그녀가 홀로 부산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어로 카에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에는 일본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김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1945년 해방 전까지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70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첫마디를 일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외국인인 저에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고향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가 주선해준 운전기사와 함께 경북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김순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장님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마을의 한 한국인 교사가 일본군 장교의 딸과 비밀 연애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결혼했고 그 여자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김순자 할머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오래된 학교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어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학교 기록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1940년대 학생 명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스즈키 하루코라는 일본 이름 옆에 괄호 안에 김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이름으로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스즈키 켄지, 일본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그 사실을 70년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만 반응을 보였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전쟁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 씨.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토머스 박사, 빨리 오세요. 할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발견한 오래된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70년 동안 할머니가 숨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얼굴과 닮은 젊은 남자의 스케치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키라가 돌아오면 나는 다시 말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이 할머니와 제가 단순한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후 저는 미친 듯이 번역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문장들을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할머니의 글씨체는 오래된 필체였고 종이는 낡아 읽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김 교수가 한국어 부분을 도와주었고 저는 일본어 번역 앱을 사용했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1950년 6월 24일 전쟁 발발 하루 전 날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서울에서 남편과 아들을 만난다. 마침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공포, 가족을 찾아 헤매는 과정,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아키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할머니가 단순히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군 장교의 딸이었지만
한국인 지식인과 결혼했고 비밀리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글 교육을 위한 비밀 조직에 관여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한글 교재를 만들고 배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언어는 민족의 혼이다. 내 피는 일본이지만 내 영혼은 이미 조선이 되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갑자기 1950년 6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머니는 70년간 침묵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아키라는 누구였을까요? 할머니와의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저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루코 씨,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아키라에 대해 말해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림 카드를 이용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의 사진들, 서울의 옛 모습, 일본 풍경 등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음악 치료도 시도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 가요와 한국 민요를 번갈아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아리랑을 들려드렸을 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진전이 없자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치료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법론과 기술이 이 한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가끔 찾게 되는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토머스 박사, 여기서 뭐 하세요? 김 교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단순한 언어장애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70년간 지켜온 그녀만의 맹세 같은 것이죠. 김 교수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머스 박사, 당신은 할머니에게 특별합니다. 우리가 20년간 보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제 호텔방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보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남자의 얼굴.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코, 입의 모양은 너무나 제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눈썹 위의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10살 때 자전거 사고로 그 흉터를 갖게 되었는데 그림 속 남자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키라. 제가 그의 이름을 속삭였을 때 갑자기 강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온갖 이미지가 번쩍였습니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안고 달리는 여인.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박사, 괜찮으세요? 호텔 직원이 당신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싸워온 무언가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항복한 것 같은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 역사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제 가족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역사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이모뿐이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전화 너머로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가족 중에 일본이나 한국과 연관된 사람이 있나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이모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특히 김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코,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니? 이모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할머니의 일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 제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숨겨진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미군이었단다. 한국 전쟁 때 참전했지.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의 이름이 김순자였어. 일본인이었지만 한국 이름을 사용했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내 할아버지는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했어.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그녀를 잃어버렸지. 할아버지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단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할머니와 결혼하셨잖아요. 그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내 할머니를 만났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김순자를 잊지 못했단다. 내 아버지에게 아키라라는 중간 이름을 지어준 것도 그 때문이야. 그건 김순자와의 사이에서 가졌던 아이의 이름이었거든. 이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의 중간 이름이 아키라였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할아버지와 김순자 할머니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무도 모른단다. 전쟁 중에 실종됐어. 할아버지는 아이를 찾기 위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얻지 못했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할머니는 제 친할머니였고 그녀가 찾던 아키라는 저의 또 다른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모,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나요? 특히 젊었을 때 사진이요. 이모는 잠시 후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을 때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할머니의 일기장에 그려진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저와도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복잡한 가족사를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루코 씨, 이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제임스 토머스입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사진으로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온몸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주름진 손이 사진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제임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단어였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한번 침묵이 깨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언어치료사로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잃어버린 가족으로서 그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제임스의 손자입니다. 아키라의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70년간의 고통과 슬픔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팔을 벌려 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수십 년의 시간이 응축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자 기쁨이었고 상실이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와의 감정적인 재회 이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44년의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치료사로서의 제 정체성, 어머니의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모든 것이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언어치료사가 된 것은 단순히 어머니와의 소통을 회복하고 싶었던 욕구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저 자신의 뿌리, 제 혈통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 열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제게 완전히 낯선 언어였지만 첫 번째 한국어 문장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이상한 친밀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호텔 책상에 놓인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그 글자들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제 혈통과 연결된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삶, 그녀의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 긴 침묵 속에 담긴 이야기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혼이다. 할머니의 일기에 적힌 이 문장이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70년간 침묵을 지켰던 이유도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상실에 대한 애도였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체성 사이에서의 저항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의 삶을 선택했고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갈등했던 할머니의 삶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리고 전쟁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은 그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간단한 한국어 교재를 구입했고 유튜브에서 기초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음을 따라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어본 적 있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것 같은 친숙함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간 그 단어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 할머니에게 제가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 사람들의 얼굴, 간판의 한글 글자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국적 풍경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제 뿌리와 연결된 세계였습니다.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문장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눈에서는 환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손자. 새 단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어떤 장문의 연설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화해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미나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치료사로서의 직업적 의무보다 인간으로서, 손자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제게 더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토머스 박사, 당신은 지금 언어치료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은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어의 기술적 측면, 치료의 방법론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언어의 더 깊은 의미, 즉 연결과 정체성,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방문이나 전문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제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70년간의 침묵 끝에 제게 손자라고 불러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매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랜 침묵으로 인해 쉬어 있었고 말씀하실 때마다 큰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으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자가 와서 기뻐. 이렇게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의 말문이 점점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의 침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말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매일 할머니께 미국에서의 제3 언어치료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언어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할머니의 눈에서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언어는 강물과 같아.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멈추면 썩고 흐르면 생명을 줘.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간 침묵하셨던 분이 언어에 대해 이렇게 심오한 통찰을 가지고 계셨다니 놀라웠습니다. 할머니에게 언어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흐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발음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가족 관련 단어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손자를 배울 때는 할머니의 눈에 항상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임스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할머니는 서울에서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이었지만 이미 한국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고 한글 교육을 위한 비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폭격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할머니는 혼자 부상을 입은 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군 의료팀에 의해 구조되었고 그곳에서 제임스 토머스, 제 할아버지를 만났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천사 같았어. 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줬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사랑에 빠졌고 곧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키라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북한군의 남하가 시작되었고 할아버지의 부대는 급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제임스는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준비되었을 때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저는 할머니에게 제 어머니,
즉 할머니의 손녀가 되었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제임스와 똑같네. 그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눈을 물려받았고 그것은 할아버지의 눈이었으며 할머니는 그 눈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유전자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면서 병원 의사들은 그녀를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70년의 침묵이 깨진 것만으로도 의학적 기적이었지만 94세의 나이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었고 또한 할머니께서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음해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더라도 할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만져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야 하니? 그 질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세미나는 이미 끝났고 보스턴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계속 연락할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제 삶, 제 경력, 제 환자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찾은 할머니, 제 뿌리,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할머니의 침대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서둘러 들어가 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할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이클 토머스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저는 스즈키 미도리입니다. 하루코의 조카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할머니에게 일본의 가족이 있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모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왔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는데 미도리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일본 교토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본군 장교였지만 할머니는 반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19살에 가출하여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고 일본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 일본 가족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가라앉히고 일본어로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미도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토머스 씨, 우리는 이모 할머니를 일본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잃게 된다니 이제 막 찾았는데. 하지만 제가 무슨 권리로 할머니의 진짜 가족들에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일본으로 가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놀랍게도 한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이클, 나는 이제 비밀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할머니는 미도리에게 일본어로 뭔가를 말씀하셨고 미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자 할머니는 제게 베개 밑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주셨습니다.
서울역 근처 로커에 내 진짜 일기장이 있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일부일 뿐이야. 진짜 이야기는 거기 있어. 서울역의 오래된 보관함에서 찾아낸 가죽 가방 안에는 할머니의 진짜 일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1940년부터 시작된 일기들은 한국어, 일본어, 심지어 영어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방 맨 아래에 있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인 신분증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증에는 하루코 스즈키라는 이름과 함께 제국 일본군 정보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일본인이 아니라 정보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들을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하루코 스즈키는 일본 정보부의 요원으로 1940년 조선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녀는 점점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감시 대상으로 배정받은 김태웅이라는 젊은 교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녀의 충성심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중 스파이가 되어 일본군의 정보를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한글 보존 활동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일본인 신분을 이용해 비밀리에 한글 교재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군 시설 내에서 인쇄 장비를 사용해 한글 교재를 만들었고 이를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하루코는 김태웅과 공식적으로 결혼하고 김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딸 하나를 두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자 김태웅은 과거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미군 의료팀에 의해 구조되었고 그곳에서 제임스 토머스, 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랑에 빠졌고 할머니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비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산통을 느끼던 날 밤 그들이 있던 마을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아이아키라는 긴급하게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는 부상당한 다른 민간인들을 구하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갓 태어난 아키라와 전쟁 전 딸째 고모가 되었을 사람을 데리고 피난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란 속에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난민 수용소에서 아키라마저 병으로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할머니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표현이자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에 대한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기 위해 한국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키라의 딸을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토머스. 보스턴에 살고 있다. 에밀리 토머스. 그건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가족사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일본 가족들은 이미 떠난 뒤였고 할머니는 홀로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모든 것을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키라의 딸이었군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알아봤어. 내 눈이 아키라와 똑같았으니까.
그제서야 제가 왜 할머니에게 특별했는지, 왜 70년간의 침묵을 깨뜨렸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자였고 잃어버린 아들의 핏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아키라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1960년 미국 적십 자살을 통해 아키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는 미국 군인에 의해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됐어. 이름을 존 스미스로 바꾸고. 하지만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이미 결혼해서 딸이 있었어. 에밀리. 내 어머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즉 제 어머니의 친아버지가 아키라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1960년대에 제 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키라. 아니, 존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전쟁의 트라우마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잃었던 거야. 그에게는 이미 미국인 부모가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지. 내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의 70년간의 침묵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매년 한 번씩 보스턴을 방문해서 너희 가족을 몰래 지켜봤지. 내가 자라는 모습도 봤어. 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눈썹에 상처를 입었을 때도 있었지.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다친 그 상처를 할머니가 알고 계셨다니. 할머니는 정말로 제 인생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내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어. 그때부터 너희와의 연결이 끊어졌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평생 느껴왔던 이상한 감각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때때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특별한 날이면 항상 받던 발신이 넘는 카드들. 그것이 모두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저는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할머니의 삶, 할머니가 한글 보존을 위해 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마이클. 내가 가진 모든 기록들, 일기장들, 그리고 한글 교재의 원본들 모두 보존되어야 해. 그렇게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취소하고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녀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녹음기를 이용해 할머니의 구술 증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글 보존 활동, 독립운동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전쟁의 생생한 증언까지. 할머니의 기억은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보관해온 한글 교재 원본들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비밀리에 만들어진 것으로 한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연계하여 할머니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학자들은 할머니의 자료가 가진 가치에 놀라워했고, 특히 할머니가 일본인으로서 한글 보존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언어 한글을 지킨 일본인 여성의 70년이란 제목의 이 책은 할머니의 일기와 증언, 그리고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한글에 그토록 헌신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었고, 할머니는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까지 바꾼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혼이다. 할머니의 일기에 적힌 이 문장이 이제는 제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언어치료사로서 해온 일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매체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곧 일본과 미국의 언론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보부 요원이 한글 보존에 기여, 전쟁을 넘어선 사랑, 70년의 침묵을 깬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한국 극우 단체들은 할머니를 일본 스파이로 매도했고, 일본의 극우 세력은 그녀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서는 때때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측의 보안 강화를 요청했고, 김 교수와 함께 언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온 할머니의 친척 미도리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토머스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모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그녀가 일본 정보부 비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요. 미도리의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보관해온 문서 중에는 일본 정부의 비밀 작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안보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할머니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7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토머스 씨. 저는 즉시 김 교수에게 연락했고, 그는 신속하게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미묘한 시기였고, 이 사건이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가 겹쳐 94세의 노약한 몸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할머니가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할머니의 미국 시민권 신청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미국 군인의 배우자였고, 그의 아들 아키라은 미국 시민이 되었으며, 그의 손자인 제가 미국 시민이었으므로 할머니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했고, 할머니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대사관과 연락하며 절차를 서두르려 했지만 관료주의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또 다른 손님이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는데 그는 자신을 다나카 히로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70년 전 하루코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일본 정보부에서요. 그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관해온 문서들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이중정보 작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보호하고 일본 극우 세력의 만행을 막기 위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코 씨는 영웅입니다. 토머스 씨. 그녀는 양쪽에서 오해받으며 홀로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때가 왔습니다. 다나카는 자신이 가진 비밀 문서들, 할머니의 진짜 인물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접촉하여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나카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이제 그녀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병상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할머니의 명예가 곧 회복될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박사, 큰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대한민국 특별공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특별 성명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의 한글 보존 활동과 독립운동 지원이 인정받으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일본 스파이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변모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다나카의 중재로 할머니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고 오히려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비난하던 신문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는 시위 대신 할머니의 쾌유를 기원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외부의 명예 회복에도 불구하고 94세의 노쇠한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할머니가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훈장 수여식은 병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대신 문화부 장관이 방문하여 할머니에게 훈장을 전달했고 짧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훈장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할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할머니의 손가락이 제 손을 꽉 쥐더니 힘겹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이클, 아직 하나 더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저는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 에밀리는 내 친딸이야.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전에 에밀리가 아키라의 딸, 즉 할머니의 손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945년. 내 첫 남편 김태훈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어. 전쟁 때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했지. 하지만 사실은 제임스가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갔어. 그 아이가 에밀리의 어머니였어. 내 외할머니.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딸이었다니. 그렇다면 제 어머니는 할머니의 친손녀였고 저는. 그래, 마이클. 넌 내 증손자야. 내 외할머니는 전쟁 후 입양되어 미국으로 갔고 나중에 내 외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에밀리를 낳았지. 그리고 에밀리가 내 어머니가 되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을까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어. 내가 나를 버릴까봐. 난 너무 많은 비밀과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할 때야. 할머니는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제임스 토머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김태웅의 딸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 딸의 소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산된 접근이었지만 정말로 제임스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아키라가 태어났지.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 할머니의 계획은 제임스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으로 제임스와 헤어지게 되었고 아키라마저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의 비극을 겪은 할머니는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갔을 때 내 딸을 찾았어. 그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 에밀리도 태어나 있었고 그들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는 멀리서 가족을 지켜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그녀가 70년간 지켜온 또 다른 침묵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의 행복을 해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미안해, 마이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난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이 모두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은 끊임없는 희생과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녀는 항상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시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든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있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그녀는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언어는 정말 놀라운 거야. 70년간 침묵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았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서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한국어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위대한 영혼의 떠남을 애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의 침묵 끝에 찾아온 진실의 순간, 그리고 다시 영원한 침묵으로 돌아간 할머니.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침묵 속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로 치러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특별 배려로 일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조문단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이어온 세 나라의 연결고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어진 것입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리다 갑자기 멈추고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을 때 저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장례식 이후 저는 할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들, 문서들, 그리고 한글 교재 원본들은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기증되었습니다. 연구소는 특별 전시실을 마련하여 하루코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따라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침묵의 언어 한글을 지킨 일본인 여성의 70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한국, 일본, 미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고 세 나라 모두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모두 전쟁 고아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되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연구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보스턴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초빙 교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저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후 저는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숙제를 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어의 힘을 통한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쟁과 식민 지배로 인한 언어적 트라우마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했던 세대와 전쟁 중 언어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다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언어를 통해 새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 센터의 핵심 교육 자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구와 치료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언어는 강물과 같아. 멈추면 썩고 흐르면 생명을 줘. 저는 이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그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비석에는 3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즈키 하루코, 김순자,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름 에밀리 토머스. 그녀의 복잡했던 정체성을 모두 담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할머니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할머니처럼 언어의 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할머니, 저는 이제 이해해요. 할머니가 왜 70년간 침묵을 지켰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 말문을 여셨는지. 할머니의 침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자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추모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 노래는 아리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70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을 멜로디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언어는 우리를 나누는 장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게요. 당신의 침묵이 끝났듯이 역사의 침묵도 끝나게 할게요. 할머니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언어치료학과의 정교수가 되었고 한국어 -1 본어 -영어 다문화 교육센터는 아시아 전역에서 인정받는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나카 히로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쿄로 그를 찾아간 저는 그의 병실에서 마지막 놀라운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머스 박사, 사실 저는 하루코 씨의 오빠입니다. 다나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하루코는 어린 시절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저는 군국주의 사상에 빠졌습니다. 하루코는 반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 저는 그녀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나카는 전쟁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고 비밀리에 하루코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를 찾았을 때는 이미 그녀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아봤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나카는 수십 년 동안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호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를 동행했고 그녀가 에밀리제 어머니와 저를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하루코가 더 이상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가 대신 여러분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자전거에서 떨어져 눈썹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느꼈던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그 감각, 학교 행사에서 멀리서 본 것 같았던 동양인 남성의 얼굴. 그것이 다나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어치료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가 약간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나카는 제가 대학에 지원할 때 할머니와 자신이 비밀리에 저를 언어치료 분야로 인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때 할머니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어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는 제 손에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하루코와 그녀의 오빠,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순수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단순했던 시절이죠. 하루코는 항상 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다나카의 임종을 지킨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할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의 삶과 선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상실의 표현이 아니라 어복잡한 감정들 사랑, 후회, 희생, 그리고 희망의 총체였습니다. 묘비 앞에 다나카가 준 가족 사진을 놓으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나요? 제가 언어치료사가 되고 한국에 오게 된 것까지.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할머니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진실이 들린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꼭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침묵은 그녀만의 언어였고 그 언어로 70년 동안 사랑을 표현해왔던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새로 도착한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고 내용물은 단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는 한글로 세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라.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